네, 그러면 구두 발표, 첫 번째 구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두 발표의 주제는 장애대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이고요. 연구자는 전혜영, 박재국, 표윤희, 최진혁 연구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전혜영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전혜영 박사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될 전혜영입니다. 제가 먼저 화면 공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다들 보이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장애대학생과 전문가 설문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활성화 방안인데 이것이 가장 큰 주제라서 제가 이거를 제목으로 앞서 넣었고요. 그 안에는 사업 참여 현황, 보조기기 현황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박재국 교수님, 표윤희 교수님, 최진혁 교수님의 로고가 함께 녹아 들어있는 연구입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저희 팀 연구에서 설문 파트에서 체크하실 것은 3가지입니다.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조기기 수혜 및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문가와 장애 학생이 인식한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이 3가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는 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끝에 다 담을 수 없었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업 신청과 운영의 간소화, 그 다음에 요구에 적합한 보조기기 지원, 그 다음에 교육부와의 논의가 많이 필요한 지원 범위, 교육 지원 인력풀을 마련하고 교수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선 키포인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서론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것은 장애 대학생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심리 이론에 따르면은 자아 실현을 위한 상위 욕구 중 하나로 교육이 제시가 되고 있고 이것은 장애 학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1995년도부터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 대학생이 또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 생활을 하지만은 학교에서 입학하는 과정에 차별을 겪고 학교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다는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대학정보 공시 자료에 보시면 장애 대학생, 재학생 수를 보시면 점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벌써 7차까지 걸쳐온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결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통 이하의 지원이 미비한 대학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 대학생 지원 관련 사업 참여도가 높지 않다는 실정이 이 연구의 주된 이런 이유입니다. 장애 대학생도 증가되고 있고 분명 지원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교육 지원이 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인지 따라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연구 문제는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전문가가 인식하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2번째, 장애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조사 대상은요, 전문가와 장애 대학생으로 나누었는데 전문가는 보통 여성이 가장 많았고 40대가 많고 1년 이하와 2년 이상 근무한 2년 초과로 근무한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이 가장 많았고 자격으로는 사회복지 전공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한 전문가의 대학을 보시면 사립대학교 그리고 대규모 대학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대학생의 일반적 정보를 보시면 남학생이 가장 많고 대학생이다 보니까 장애 대학 원생도 포함을 하였지만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습니다.
장애는 청각장애가 가장 많았고 중증에 가장 심한 장애가 많았으며 대학은 사립, 학년은 1학년, 전공은 인문사회 계열이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구성에서는 전문가용과 장애대학원생용으로 나누어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자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에 수정하여서 최종 설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설문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 현황과 보조기기 사용 경험 또는 활용 현황,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절차를 보시면 설문지 구성을 하고 설문 대학을 선정을 하였는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전문가와 장애 대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 이유가 2018년도에서 2021년에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 약 100개 대학을 선정을 하였고요. 설문조사를 할 때 저희가 공문으로도 그다음에 메일로도 발송을 하였지만 장애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생각했었던 최대 40명을 딱 모집하였으나 전문가의 경우에는 참여가 저조했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도 해보고 하였지만 이미 담당자가 많이 바뀌어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도 지금 매우 바쁘신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설문을 요청드리기 힘든 상황에서 최종 전문가 45부, 장애 대학생 40부를 엑셀 코딩하여 분석하였고 기타 내용은 내용 분석을 통해서 범주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전문가가 인식하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서 교육활동 지원 사업 참여 현황을 먼저 보실 텐데요. 사업 참여 연도는 2018년도에서 2021년도로 갈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에 사업에 참여한 연도는 2021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수혜 장애 대학생 현황을 보시면 청각장애 학생이 가장 많고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그 외의 장애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애 대학생 수혜에 따라서 교육 인력 지원과 전문 교육 지원 인력, 그다음에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지원 인력 현황을 보시면 일반 교육 지원 인력이 12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 지원 인력에는 속기사가 가장 많은데요. 그 이유가 청각장애 학생, 그다음에 지체장애 학생이 많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가 인식한 장애 대학생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자격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았고 특수교육 전공자, 속기사, 접역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전문가들이 어떤 근무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출근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대학생을 바로 직접 지원을 하는 형태가 시간제로 가장 많았고 출근 확인 후 지원하는 것이 17.8%,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13.3%, 기타가 17.8%에 해당합니다. 기타가 상근직보다 좀 많은 편인데 그 이유가 수화통역 업체에 바로 출근을 하셔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 원격 속기를 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활동비 기준 및 지급액을 보시면 인건비나 활동비는 시급제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4대 보험과 퇴직금 현황을 보시면 대학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회계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20%대가 있고 기타도 20에서 30%대로 다양한데 이것은 업체를 통해서 위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 인력을 면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코비드-19 이게 좀 많이 좀 심각해지면은 비대면으로 전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교내의 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교육 지원, 면대면 및 비대면 운영이 어떠한지 물어보았을 때 교내 센터가 여전히 많지만 앞에 현황과 희망하는 운영 현황을 한번 보시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상당수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생각하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 만족도는 다행히 만족도가 꽤 보통, 그다음에 만족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불만족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공학기기 활용 현황을 보실 텐데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장애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 예산을 점차 늘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다행히 너무 많으면은 이것이 많이 부담이 될 텐데, 행정적으로나 부담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조금 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적정 수준으로 예산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 기기가 필요해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요. 77.8%로 나타났고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 대학에서 대규모 대학과의 MOU를 체결을 하거나 어떤 시도군에 있는 보조공학기기센터랑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대학에서 갖고 있는 보조기기 현황을 보시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용 보조기기는 확대 지원과 읽기 지원 보조기기가 가장 많았는데요. 확대 지원 보조기기에는 예를 들어 확대경이나 라이트닝이 포함이 되고, 읽기 지원 보조기기에는 한 손에 센스 리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용 보조기기에서는 학습 지원 보조기기가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의사소통을 지원을 한다거나 무선 마이크를 대여한다든가 그런 이런 구비 현황을 볼 수 있고, 지체장애 학생용 보조기기에서는 의외로 이동 지원보다는 컴퓨터 및 학습 보조기기가 좀 더 많았는데요. 대체 키보드나 터치 모니터 등을 구비하고 있고 제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하는데요. 전문가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사업 신청에서는 예산 집행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하고 신청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을 할 때도 인력을 그때그때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채용을 해야 하는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그리고 이 장애 학생 지원센터 내에서 상근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채용하고 또 근무 활동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급여 관리가 어렵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쭤봤더니 간소화가 가장 많았어요. 특별지원위원회나 사업 예산과 정산 시스템을 좀 간소하게 해달라. 그리고 관리 시스템도 간소하게 해달라. 그리고 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관리 업무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대학에 오히려 파견을 왔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유 의견을 보시면 약간 중첩되는 내용인데요. 절차 간소화, 지원 내용이 좀 다각화됐으면 좋겠다, 교비 부담금이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있는데, 절차 간소화는 중복되는 거니까 좀 넘어가고, 지원 내용 다각화에서는 교내 수업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내 프로그램이라든가 교회 실습 같은 데서는 지원 인력이 제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런 대규모 대학보다 중소규모 대학은 교비 대응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담금이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문가를 보셨고요. 다음으로 장애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지원 사업 참여 현황입니다. 지원 혜택은 2018년도에서 2021년도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가장 최근에 지원을 언제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2021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지원 인력 유형을 보시면 일반 교육 지원 인력에서는 대필이라든가 이런 학습 같은 학습 인력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전문 교육 지원 인력은 수어 통역이 높았는데요. 여기서도 장애 대학생 중에서 청각장애 학생이 좀 많이 비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과 지원 과목 현황에서도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수어 통역 지원이었고요. 다행히 대체로 80%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러면 필요한 지원 인력 유형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학습이나 이동이나 대필 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원을 해주는 인력의 적절한 교육 인력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시간제가 단연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은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기기 사용 현황을 보실 텐데요. 수혜 현황을 보시면은 특이하게 시각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 지체장애 학생 모두 기타에 해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타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기타 내용은 대체로 저는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지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요. 그러면 왜 이거를 응답을 하지 않았지? 하면서 기타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미 청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를 자기 것을 갖고 있고 지체장애 학생 경우에는 전동용 휠체어라든가 휠체어 목발 등을 본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가 없었다는 응답이 좀 많았어요. 그렇다면은 지원받고 싶은 보조공학기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역시나 개개인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기타 항목이 가장 많았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모니터나 계단 설치, 빅트랙볼 점자 인쇄, 대체 키보드 등등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 또 노트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트북에 필요한 보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설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만약에 노트북이 있었던 학생은 자막 프로그램, 그다음에 진동 알림 보조기기, 그리고 점자정보 단말기 등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전에 구비해놨던 점자정보 단말기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점자정보 단말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공학기기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62.5%가 아니요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기 지원 만족도는 앞에 교육인력 지원 만족도랑 달리 보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서는 교육인력 지원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없었는데 불만족이 10%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서 장애 대학생이 인식하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을 때 교육 인력 지원 차원에서는 영어나 전공 수업 내용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속기를 하고 싶고 수화 통역을 해주고 싶어도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속기로 적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리고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뛰어나게 잘하지 않는 이상 이런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있고요. 원격 수업의 경우에는 수강기기 지원이 좀 제한된다. 기기 지원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은 이것을 반납하고 대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제한이 된다. 동영상 및 녹화 자료에서 자막이 지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조공학기기 활용에서 어려움은 제가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기 대여 과정에서 매우 불편합니다. 어떤 대학은 택배로 이것을 대여하고 대여받고가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접 이런 기기를 가져가야 되고 또 가지러 가야 되고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참여에서는 교수자 지원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사전에 제가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교수자 지원이 좀 부족하였다, 배려를 받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동에 제한이 된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였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애 대학생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 살펴보았을 때 교육 인력 지원 차원의 방안으로 보았을 때는 장애 이해나 사회 인식 개선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교과목 수를 확대하고 이런 인력을 확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방안에서는 원격 수업을 할 때 강의 장면을 녹화를 허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막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공 관련해서 특강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 지원을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공학 기기 제공에서 해결 방안을 보시면 보조공학 기기가 필요 없어요라고 응답을 했고 여기는 보니까 안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기타 항목에서 적어놓은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본인이 이런 안내를 미리 제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이러한 보조기기가 있고 이런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센터로 방문을 안 하고 그냥 이런 거를 지원받을 수 없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 지원 센터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수업 자료를 좀 사전에 제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교수자와 개별 면담을 하고 싶다. 그리고 교수자를 대상으로 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유 의견을 보시면 지원 절차 간소화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데 매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새로 발급하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보사업을 장애 학생이 참여를 할 때 성과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참여를 하고 싶어도 시험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매우 난감하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지원 내용이 다각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할 때 특히 고학년일수록 비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강의가 많은데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교양 과목에서도 지원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장애 대학생의 어떤 자유 의견이 있었는데 장애 대학생 수가 많은 대학에는 예산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또 교육활동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을 원한다는 응답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전문가와 장애 대학생의 응답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5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신청과 운영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장애 대학 지원 센터에서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더뎌지는 경우도 있고 지원 업무나 이렇게 업무 과중이 많이 심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장애 대학생의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 위탁을 하고 교육 지원 인력풀이 마련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장애 대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에서 교수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업비 예산과 지원 범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왜 지금은 교회 실습이나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지원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전문가와 장애 학생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를 위한 보조기기 구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보조기기를 구비하고 있고 간혹 필요한 것에도 좀 잘 구비는 되어 있지만 이런 사전 안내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조기기 지원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할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안내나 대여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혜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장애 대학생의 장애 대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 내 교육복지도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요.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진행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먼저 진단해 주시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의 편의성을 고려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그러한 발표였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후에 2부 끝에 질의응답 시간에 발표자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물론 그 질의응답 시간에 구두로 질문을 해 주셔도 되지만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면
발표자께서 미리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는 학교 내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 탐색에 대한 것으로 연구자는 김나경, 송승민 교수님께서 하셨고요. 오늘 발표는 김나경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예.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중도중복 장애 학생의 교육과 미래라는 중요한 주제, 또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진 연구자 인바이티드 톡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신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약간 떨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초청해 주신 거 아니고요. 제가 발표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 허락해 주셔가지고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내 중도중복 장애 의료적 지원 탐색이라는 이 본 연구는 인천교육청에서 중도중복 장애 학생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 가이드북 개발의 일환으로 시작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러한 가이드북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 가이드북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절차를 활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부분을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요. 국내 사례 분석하고 국외 사례 분석, 그 다음에 FG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인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발표할 부분은 FGI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연구의 필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 경우에는 신체 및 건강 특성이 다양하고 또 복합적인 장애로 인해서 학생이 발달 정도와 요구에 따른 교육뿐만 아니라 재활이나 건강관리가 모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굉장히 오랜 시기 동안 한경근 교수님, 박경훈 교수님, 박은혜 교수님, 또 많은 교수님께서 표현희 교수님 의료적 지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고, 의료적 지원이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의 그 생명과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환경에 고려해서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 안에는 담당 교사의 교육권을 위해서 또 중도 중복 장애 학생에 대해서 학교 내 일과 내에서 어떻게 건강관리가 지원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2021년 최근 데이터인데요. 607명 정도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로 한 학생들이 지금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관 역량이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35명이고 그다음에 가래 흡입이 187명, 그리고 도뇨관 삽입이 52명 정도가 있고, 그 밖에 기타 유형이 이제 복합적으로 가래 흡입 경관 역량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 학생, 경관 역량, 도뇨관 삽입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 학생, 이렇게가 기타 유형이 133명이 있다고 최근 데이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로 한 학생을 누가 지원을 하고 있느냐 살펴봤을 때 가장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아직까지도 학부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2019년 데이터인데 조금 많이 변화가 있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신 데이터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는 학부모가 가장 많은 비율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교사라던가 활동부조인이 사실 비의료인이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특수교육 보조원이라던가 특수교사, 돌봄보호사, 그리고 학생 본인이 또 이렇게 지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특법에서 보면은, 또 학교보건법에서 보면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목적과 대상, 내용, 방법이 사실 근거가 미비하고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학교 현장에서 지금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건강관리 지원을 비의료인이 많이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거에 대한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 학부모님들께서 요구를 많이 하시고 또 학교 내에서는 그 의료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정책이 미비함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사들이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보조인이라던가 부모님 스스로도 와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시행을 했을 경우에 특히 특수교사라던가 보건교사 등이 의료적 지원을 행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의료적 지원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요,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사례들을 살펴보는 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살펴보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발표한 부분은 지원에 관련된 인식과 요구는 어떠한가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용어는 중도 중복 장애가 뭐 다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용어가 정의가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게 모호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정의한 거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은 명료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함께 있고 지적 기능의 제한을 보이면서 어느 하나 장애 영역에 대한 해당하는 특수교육 지원만으로는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충분하지 않은 학생, 그 학생을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라는 정의를 따랐고요. 의료적 지원도 사실은 이제 불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의료적 지원의 한계는 어디로 이제 제약을 했냐면은 간질 처치라던가 경구약 투여라던가 혈당 검사 같이 돌봄 차원으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의료적 지원은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일가 중 지원될 수 있는 석션, 경관 영양, 도뇨관 같이 사실 약간 생명과 직결되는 특별한 지원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건강과 안전 관리만을 의미하는 의료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협소한 의미의 의료적 지원을 제안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FGI에서는 19분이 참석을 했고요. 관리자 3분하고 그다음에 의료진, 학부모 3분, 특수교사 9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서 골고루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FGI만 초점을 내서 말씀드린다고 하셨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전문가 협력진이 미국과 일본과 이제 한국에서 각각의 교수님들께서도 여기 내용을 살펴봐 주셨고 오늘 참여하신 임용재 교수님 저희 허락받지 않고 이거 이름을 넣어서 이제 가려웠는데 교수님께서도 일본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 어떨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보고서 안에서는 잘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말씀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FGI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분이 참석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각 전문가별 문항과 공통 문항, 이제 개별 문항과 공통 문항으로 구분해서 문항을 확정을 지어서 한 3주간 실시를 했습니다. FGI 데이터는 형태소 분석 및 추출, 그다음에 단어 정제, 그리고 매트릭스 생성, 시각화 단계를 분석해서 그 TF, IDF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리자, 의료진, 학부모, 특수교사 전체를 다 살펴봤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학교였습니다. 학교. 그래서 관리자, 의료진, 학부모 모두 다 학교 내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왔었던 단어가 이제 아이, 학생이 같은 단어인데 저희가 이제 따로 코딩을 하긴 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 학생, 그다음에 뭐 아이, 학생. 그래서 학생이라는 단어, 선생님, 지원 이런 단어들이 가장 이제 빈번하게 나왔고 간호사라는 단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공통적인 단어고요. 관리자만 일단 살펴보면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었던 부분은 이제 MOU라던가 관리, 체제, 일정, 행정.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MOU 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행정적인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았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용을 뭐 한 문장 한 문장을 지금 제시를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해석한 부분만 넣었습니다. 키워드를 이제 MOU나 체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위치한 병원과 MOU 맺는 것들, 그다음에 컨설팅 받는 것들, 해당 병원의 전문 간호사를 파견받는 형태의 체계적인 접근을 의료적 지원이 제시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협력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 연계 보건소라던가 의료원, 의료협동조합 등의 공공성을 지닌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관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제 전문 인력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공고를 냈었을 때 이분이 적절한 간호사가 들어오는지 또 학생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을 때 계약 단위가 짧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서 구하는 게 일단 전문가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MOU가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도 이제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의료적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도 구성원 간의 협력이 좀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장 또 관심 많았던 부분이 또 분쟁이라던가 단호 행정적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사고가 났었을 때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었을 때 이제 자문 변호사, 지원단 등 행정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학교 내에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료진들은 역시 의료진들답게 이제 가장 관심 많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폐기물이라던가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었는데요. 마스크, 바이탈 사인 이런 의료적인 부분하고 폐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폐의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 중에는 제가 관리자 말씀드렸을 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게 연 단위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가 9개월 단위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연 단위로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병원하고 연결됐을 경우에 연 단위로 계약이 돼서 이제 방학 기간에는 학교에서 근무를 보통은 하시다가 방학 기간에는 이제 원적에 있었던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다시 학교를 돌아오시는 형태인데 보통은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급여가 학교가 병원처럼 급여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조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경력 인정, 근데 학교 들어오시는 간호사분들이 학교에 대한 또 학생을 맞이하고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 거에 대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여보다는 일단은 사실은 경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제일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의료진답게 이제 폐기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당신들이 이게 의료 폐기물이 나왔을 때 잘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통으로 갖다 그냥 버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사회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모아진 의료 폐기물을 지역사회 보건소에 갖다가 제공을 하면 그쪽에서 같이 폐기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폐기물 양이 굉장히 학교 단위로 1명, 2명 정도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서 양은 굉장히 적고 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염려가 있으셨고요. 이거는 이제 교사들도 갖고 있었던 염려였었던 것 같아요. 바이탈 사인 같은 경우.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봐오시다 보니까 우리 애는 이제 지난 15년 동안 봤을 때 이 정도 바이탈 사인은 괜찮다. 학교 보낼 수 있다. 아이가 위험해요. 제 생각에는 청색증이 와서 이 아이는 지금 응급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부모님께서 이 아이 원래 그렇습니다. 노상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의료진 입장에서는 바이탈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고 이것이 분명히 응급 사인이라고 생각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아파서 학교에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임상적 판단, 그간 경험적 판단에 의해서 아이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쌓인 서로 협력적인 부분에 있어 입장 차이에 대한 부분이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소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역시 이제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학부모님들 말씀하셨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저도 말하다가 약간 뭉클하고 어머님들도 말씀하시다가 이제 눈물 글썽이시고 하셨는데 학부모님이 하신 단어가 이제 직접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이었냐, 단순 케어 공단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직접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였었냐면 제가 그냥 그 단어는 그냥 가지고 왔어요. 직접적으로 학교로 들어가서 진입해야 할 인력은 꼭 의료진이 아니라 의료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실상 행위 자체는 뭐랄까 반복적이고 단순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도 집에서 가래 흡입을 한다. 이 단어, 이 행위가 굉장히 단순한 행위다. 꼭 의료진이 아니어도 된다. 나도 지금 몇 년간 했는데 왜 교사가 이거를 못한다고 하냐. 왜 우리 아이가 들어오는데 이런 단순 케어 때문에 아이가 들어오지 못하느냐. 이게 꼭 의료진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 각서, 케어, 모니터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아이가 이제 학생이 학교에 들어와서 전문 의료진이 아닌 경우에 처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각서를 쓰게 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각서까지 쓰고 학교를 아이를 보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서를 쓰긴 했지만 너무 상처가 됐다. 그리고 아이가 뭐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응급실에 가거나 이랬을 때 모든 뭐 학교 이제 교감 선생님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텐지만 이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이제 행정적이라던가 학교 책임으로 넘어갈까 봐 더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좀 격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교사 인터뷰를 했었을 때 깜짝 놀랐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부담감, 선생님들 진짜 부담스럽죠. 학교에 이제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이 들어오면 선생님 당연히 너무 부담스러우시고 계약서, 통합 채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담감이라는 단어가 이 아이를 받고 싶지 않아서의 부담감이 전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에 교사의 인터뷰를 학부모님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다라는 얘기,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사가 생각하는 부담감은요, 이 아이를 받고 싶지 않아서의 부담감이 아니라요, 내가 혹시나 의료적 지식이 없어서 이 아이의 적절한 시기에 처치를 하지 못해서 아이가 잘못될까 봐 하는 부담감이지 얘를 받고 싶지 않은 부담감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녹음을 차라리 들려드릴까? 이건 뭔가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저희가 일부러 매칭한 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인터뷰한 교사의 반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매칭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교사가 얘기했던 그 아이가 이 학부모가 말한 아이랑 뭔가 일치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동일한 아이였는데 저희가 놀라운 게 교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아이가 들어오기 위해서 어머니가 활동지원사를 요구를 했대요. 활동지원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지원사를 갑자기 없던 체계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행정서류를 교사가 거쳐가지고 겨우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님은 전혀 모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활동지원사를 넣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지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저희가 물어보는 항목이 있었는데 정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받은 지원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정말 없어요. 저는 활동 지원사를 저희가 넣느라고 고생했어요 이랬는데 그 많은 행정 처리와 업무를 한 거가 교사였다라는 생각을 아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 아이를 활동 지원사를 넣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서류를 했는데 드디어 통과가 돼서 들어와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아이가 지금 학교에 오지 못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돌봄 패키지를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만드셔서 학교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 맞춰서 이거 한 개 한 개 만들 때 학교에서 얘가 집에서 얼마나 재밌게 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빨리 얘가 들어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상황을 아마 이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모르시니까 기다렸던 1-2개월은 밖에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뭐 계약서라던가 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교사가 거의 다 계약서도 다 쓰셨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그리고 공고 같은 것도 교사가 다 써서 사실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로 한 아이를 받아서 간호지원까지 다 연결시키는 게 보통은 1-2월에 교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모집부터 채용까지 교사가 하는 이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래서 이제 중도 중복 장애 학생 의료적 지원 단계 모델 안에서 각각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했었고요. 특수학교에서는 일단 대상 학생 선정을 해야 하겠고,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은 또 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하고 학교랑 병원에 대한 MOU를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선으로 표시를 하였고, 이제 점선 표시를 하는 거는 이렇게 간접적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점선 표시를 하였습니다. 교직원, 간호사, 보호자 연수 및 간담회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또 활동지원사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수에는 사실 활동지원사 연수도 꼭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약식의 연수를 받고 학교를 들어와서 본인들이 또 학교 와가지고 단기를 막 뛰어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석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한 번 쓰고 버리는데 몇 번씩 쓰시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학교에서는 안 된다 해도 뭐 집에 가서 보니까 몇 번 쓰시던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닦고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학교가 어떤 원칙이 있는지에 대한 연수가 지금 이제 그 활동지원사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물리적 교실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용한 환경, 특히 또 통합학급에 있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뭐 석션하거나 이럴 때 그 비장애 학생들이 그 소리 같은 거를 듣고 사실은 좀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게 분리된 환경에서 의료적 지원이 있지가 않아서 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무서워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이제 저학년 학생들 초등에서는 좀 덜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물리적 환경 교실을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 좀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육청에서 그 교사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 병원 연계 지원이라던가 협력 병원 발굴, 그다음에 의료 전담팀 운영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부모님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이제 FGI에 참여해 주셔서 의료적 지원 요구 관련돼서 굉장히 자세한, 나는 학교에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이제 자세한 거를 좀 적어주셨었거든요. 근데 학생 이제 갑자기 아이들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교사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러이러한 아이의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도 이제 의료적 지원 요구서뿐만 아니라 아이의 히스토리가 잘 담긴 문서 같은 경우를 잘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단 및 평가 지원을 같이 실시를 해서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 의료 파견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2가지 종류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내 파견하는 경우랑 또 기본적으로 더 깊게 이 아이에 대해서 진단해야 될 경우에는 병원으로 보내서 이 아이를 진단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학교 파견과 그다음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로 한 아이들은
이제 인천의 국제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을 데리고 가서 진단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견 상담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전문기관의 이제 협력이 조금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센터가 또 함께 이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같이 폐기물 같은 경우도 협력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전체 교육청과 학교와 의료기관과의 각자의 역할과 시기별 단계별의 어떠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모델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살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델안만 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재원을 살펴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다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추가 의료 전문인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배치된다면 사실은 교사라던가 학교 관리자라던가 또 부모님도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학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시행 개정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입법 예고가 됐었는데 입법 예고에서 특수학교는 좀 빠졌습니다. 36학급 이상의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고 72학급 이상에서는 이제 3명을 배치하도록 신설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신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학급 단위로 신설에 대한 이제 배치를 고려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집중적 케어를 필요로 하고 학교에 있는데 계속 이제 상주해야 되는 의료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학급 단위로 계상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동일하게 가늠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적 지원에 대한 고려가 이제 배제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개정이 좀 요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의료보건센터를 포함해서 의료기관, 교육청, 학교에 대한 이제 유관기관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로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 직업 안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예비 간호사 활용을 해서 이제 실습 연계형 보조 인력 제공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예비 특수교사를 실습하는 것처럼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예비 간호사를 학교 안에 배치가 아니죠. 이제 실습을 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공공기관에 이렇게 취직을 했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의료진이 학교를 왔었을 때 학생을 잘 돌볼 수 있지 병원에서 당신 가세요 이렇게 파견시킨다고 이분이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비 간호사가 학교 안에 연계형 보조 인력 제도 등을 활용을 해서 도입해가지고 와서 한번 본다면 4주간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이런 인력이 후에 연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5번째는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인력, 그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학교, 의료기관 연계를 해주는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분이 가서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특수교사 혼자서 하기에는 개개인이 하기엔 너무 어렵고 학생을 또 교육적 요구를 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교육청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연수 말씀을 드렸고 또 안전적 예산 확보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기초 활력 징후에 대한 이제 지침 개발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응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안 오시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 아이를 119 태워서 연계된 학교 보냅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제 지침서가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실시하다 보니까 용어가 정의가 잘 되지 않아서 의료적 지원이라던가 특별 건강관리 지원, 간호 지원 여러 가지 용어가 막 사용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이제 혼재되지 않고 정립되어 있는 의료적 지원이 용어가 이제 통일되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입장에 대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시가 되었네요. 저희가 가이드북으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를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문헌 제시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나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시고 싶으신데, 네, 이렇게 요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들은 지금 현재 발표 자료는 그 채팅창에 간사님이 올려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채팅창에서 지금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술대회 이후에는 학회 홈페이지에 또 이 자료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인식을 탐색했고 그 의료적 지원 단계와 모델까지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에 있어서 인식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2부는 3시 10분부터 위덕대학교 표윤희 부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3시 10분에 돌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